하지만 무엇보다 이들 분쟁 지역에는 값싼 노동력이 있다.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인도 남부, 인도네시아 제도를 점령하는 세력은 수백만 명의 값싸고 근면 성실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거주자들은 공공연하게 노예 취급을 받으며 자주 바뀌는 주인 밑에서 석탄이나 석유처럼 소비된다. 그들은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그래서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한 뒤 다시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 현재의 전쟁은 이런 분쟁 지역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서 유라시아의 국경은 콩고 분지와 지중해 북부 해안 사이에서 계속 바뀌고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은 오세아니아와 이스트 아시아가 점령하고 빼앗기길 계속하고 있고, 유라시아와 이스트 아시아의 접경 지역인 몽골 지역도 계속 불안정하다. 새 열강은 남극과 북극에서 사람도 살지 않고 개발도 되지 않는 거대한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 열강의 세력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고, 각 세력의 중심을 이루는 지역은 서로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게다가 적도 부근에서 착취되는 노동력은 세계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은 전쟁에 쓰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항상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은 세계 부의 창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노예 인구의 노동력은 전쟁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없다고 해도 현재 세계 사회의 구조와 그 사회를 유지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현대 전쟁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으면서 기계에서 생산한 제품을 완전히 소비하는 데 있다. 19세기 말 이후 산업사회에서는 잉여 소비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큰 사회 문제였다. 하지만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이는 전혀 긴급한 문제가 아니며, 인위적으로 잉여 소비재를 없애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1914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헐벗었고 굶주렸으며 더 황폐하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상상 속 미래와 비교해도 더욱 그렇다. 20세기 초 사람들은 미래 사회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여유가 넘치며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미래는 유리와 강철, 새하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청결하고 반짝이는 세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기간 계속된 전쟁과 혁명으로 전 세계가 빈곤해진 것도 이유였고, 과학기술 발전은 실증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데 모든 것이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그런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도 이유였다.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세상은 50년 전보다도 원시적이다. 전쟁과 첩보 활동에 관련된 기기와 몇몇 특정 분야는 과거보다 발전했지만 사회 전반의 실험과 발명은 대부분 멈췄고, 1950년대의 원자폭탄 투하로 황폐해진 지역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에 내재된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다. 기계가 발명되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 생각이라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은 앞으로는 단조롭고 고된 노동이 필요 없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인간의 불평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만약 기계를 그런 용도로 사용했더라면 굶주림과 불결함, 과로, 문맹, 질병 등은 몇 세대 만에 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용도로 기계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계의 자동화 생산으로 인해 창출된 부를 분배하지 않기가 불가능했던 이유로 185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50년 동안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전면적인 부의 증가는 기존의 사회 계급을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작동했다. 모든 사람이 짧은 시간의 노동만으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욕실과 냉장고가 딸린 집에서 살며 자동차 혹은 비행기까지 소유한다면 그때까지 가장 명확했고 중요했던 형태의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모든 사람이 부유해진다면 부가 주는 차별성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권력은 여전히 소수의 특권층이 쥐고 있고 개인적 소유물과 호사라는 의미에서의 부가 인구 전체에 고르게 분배된 사회는 상상 속에서는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회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인구 전체가 여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가난으로 인해 지각을 잃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위해 사고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조만간 그들은 소수의 특권층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없애려 들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급사회는 관한과 무지라는 바탕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20세기 초반에 몇몇 사상가들이 꿈꿨던 농경사회로의 회귀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 농경사회로의 회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본능 수준이 되어버린 기계화와 상충할 뿐 아니라 산업화에 뒤떨어진 나라의 경우 군사력이 전무해 결국 산업화에 앞선 다른 경쟁 국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점령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재화의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군중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는 것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시대의 말미였던 1920년부터 40년까지 이런 정책이 널리 시행된 바 있었다. 많은 국가의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땅에서는 제대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본 설비도 보급이 중단되었다. 인구의 상단수가 일거리를 찾지 못해 국가의 구호 아래 목숨만 부지했다. 하지만 이 또한 군사력 약화를 동반했다. 또한 그 정책으로 유발된 궁핍이 명백하게 불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세계의 부를 늘리지 않으면서 산업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재화는 생산되어야 하지만 분배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것뿐이었다. 전쟁의 본질적 행위는 파괴다. 그 파괴의 대상은 인간의 목숨이 아니라 인간이 노동력으로 생산해낸 재화이다. 전쟁은 대중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지력을 높여줄 수 있었던 물질을 산산조각내고 하늘로 쏘아보내고 바다 깊숙한 곳에 버리는 방법이다. 전쟁 무기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해도 무기 제조는 군중이 실제 소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다. 일례로 해상 요새를 하나 건설하는데 수백 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요새는 아무에게도 그 어떤 물질적 혜택도 주지 못하는 폐물이 되고 이어 또 다른 해상 요새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인력이 다시 투입된다. 원칙적으로 전쟁은 군중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노동력을 소모하기 위해
치밀히 계획된다. 그런데 실제로 군중의 욕구는 항상 저평가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군수품 중 절반 이상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택받은 계급조차 다소 궁핍하게 살게 만드는 것도 고의적 정책이다. 궁핍 상태로 인해 그들이 누리는 작은 특권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계급 간의 차이가 더욱 증폭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와 비교하면 내부 당원조차 힘들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몇 가지 사치, 즉 크고 잘 꾸며 놓은 아파트, 더 좋은 옷감을 쓴 의복, 더 나은 질의 식음료와 담배, 두세 명의 하인, 개인 자가용이나 헬리콥터 같은 것들이 그와 외부 당원의 지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외부 당원은 프롤이라 불리는 일반 대중과 비교해 유사한 혜택을 누림으로써 그들과 구분된다. 말고기 한 덩어리가 부유층과 빈곤층을 가르는 포위된 도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동시에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이고 그러므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인식 때문에 개인이 가진 모든 힘을 소수의 특권층에 넘겨주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생존의 조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 전쟁은 파괴해야 할 것을 파괴하지만 정신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의 잉여 노동력은 사원이나 피라미드를 건설하거나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거나 막대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고 불을 질러 다 없애는 간단한 방법으로 소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급사회의 경제적인 근거는 될지언정 감정적 근거는 제공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군중의 사기가 아니다. 군중이 계속해서 노동하는 한 그들의 태도 같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당 자체의 사기는 문제가 된다. 당의 최하급 당원조차 제한된 범위 내에서 능력 있고 근면하며 나아가 지성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공포와 증오, 아첨, 승리에 쉽게 흥분하는 속이기 쉽고 무지한 광신도여야 한다. 다른 말로 전쟁에 적합한 정신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결정적인 승리가 없을 것이므로 전쟁에서 우세에 처해 있는지 열세에 처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전쟁이 지속되는 것뿐이다. 당은 당원들이 지적으로 분열되길 원하고 지적 분열은 전쟁 중에 더욱 달성하기가 쉽다. 이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위가 높아질수록 지적 분열도 더욱 많이 일어난다. 적에 대한 증오와 병적 흥분이 가장 심한 것은 바로 내부 당원들이다. 종종 내부 당원들은 관리자로서 전쟁 소식 중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전쟁 자체가 날조된 것은 아닌지, 전쟁이 널리 알려진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지식도 이중사고 기법으로 쉽게 지어지고 내부 당원들은 전쟁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의심의 여지 없는 전 세계의 지배자인 오세아니아의 승리로 끝날 것에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게 된다. 내부 당원이라면 누구나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승리는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세력을 구축하거나 대처할 방법이 없는 신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로써 신무기 개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명상에 빠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다. 오늘날 오세아니아에는 과거에 과학이라 부르던 분야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신어에는 구어의 과학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예 없다. 과거 모든 과학적 업적의 바탕이 된 실증적 사고는 영사의 거의 모든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용도에 한해 일어난다. 유용한 기술은 모두 답보 상태이거나 퇴보하고 있다. 책은 기계가 쓰는 반면 밭은 말이 끄는 쟁기로 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분야, 즉 전쟁과 첩보 활동에 있어서는 실증적 접근 방법이 여전히 장려되고, 아니 용인되고 있다. 당은 지구 전체를 정복하고 독립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에는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가 두 가지 있다. 첫째,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의 생각을 알아내고, 둘째, 사전 경고 없이 몇 초 안에 수억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사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되는 한 이에 대한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과학은 크게 심리학자와 신문자의 분야와 화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사람의 표정, 동작, 목소리 톤이 갖는 아주 세세한 의미를 연구하고 사실을 자백하게 만드는 약물과 충격요법, 최면, 육체 고문의 효과를 실험하며, 후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관련된 분야만 연구한다. 평화부의 수많은 실험실과 브라질 밀림과 호주 사막, 남극의 섬에 숨겨져 있는 실험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수많은 팀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미래에 있을 전쟁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더 큰 규모의 로켓탄과 더 큰 살상력을 가진 폭발물, 결코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강철판을 개발한다. 또 더 큰 살상력을 갖춘 새로운 가스와 대륙 전체의 식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용해성 독극물을 개발하며 그 어떤 항체도 듣지 않는 세균을 배양한다. 잠수함처럼 땅 밑을 달릴 수 있는 특수차를 개발하고 선박처럼 활주로 없이도 다닐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하느라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지상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 렌즈를 걸어 태양 광선을 모으거나 지구의 중심을 건드려 인공적으로 지진이나 해일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희박한 과제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고, 새 열강 중 그 누구도 다른 두 세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새 열강이 그들의 현재 기술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 즉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은 언제나 그렇듯 원자폭탄을 당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원자폭탄은 1940년대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로부터 10년 뒤 처음으로 대량 사용되었다. 당시 수백 개의 원자폭탄이 유럽과 근접해 있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서부 유럽, 북부 미국 등 산업 중심지에 집중 투하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전 세계 지배층이 원자폭탄이 몇 번 더 투하될 경우 조직화된 사회는 끝이 날 것이고, 고로 자신들의 세력도 끝날 것임을 확신할 정도였다. 그 이후 그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도
맺어진 적이 없었고 그럴 기미도 없었지만 원자폭탄의 사용은 중단되었다. 새 열강은 계속 원자폭탄을 제조하지만 조만간 있을 거라 믿는 결정적 기회를 위해 저장할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지난 3, 40년 동안 전쟁 기술은 답보에 빠졌다. 물론 과거보다 발전된 부분도 있다. 헬리콥터가 전에 없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폭격기는 자체 추진 발사체로 대체됐으며 쉽게 파괴되었던 이동성 전함은 난공불락의 해상 요새로 대체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외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 탱크와 잠수함, 어뢰, 기관총, 심지어 소총과 수류탄은 옛날 것을 여전히 사용 중인 실정이다. 언론과 텔레스크린은 끊임없이 학살 소식을 전하지만 과거 몇 주 만에 수만 명, 나아가 수백만 인구가 희생되었던 그런 전면전은 없었다. 새 열강 중 그 누구도 참패의 위험이 수반된 작전을 시도하지 않는다. 대형 작전은 대부분 동맹국을 깜짝 급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열강이 따르고 있는 혹은 따르는 척하고 있는 전략은 동일하다. 싸우고 협상을 하다 적절한 시기에 배신해 경쟁국을 완전히 포위하는 일대를 영토로 획득한 뒤 경쟁국과 동맹협정을 체결해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몇 년간 잠잠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전략적 요충지에는 한순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원자폭탄을 잔뜩 실은 로켓들을 배치한다. 그 어떤 보복도 불가능할 만큼 상대가 참담한 피해를 입으면 그때 나머지 세력과 동맹을 체결하고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한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전략은 실현이 불가능한 백일몽일 뿐이다. 게다가 전투는 항상 적도와 양극지역 분쟁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적의 영토를 침입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이 초강대 세력 간의 일부 국경이 임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는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속한 영국을 쉽게 정복할 수 있고 오세아니아는 라인강과 비슬라강까지도 국경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식화된 적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문화적 통합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다. 이는 세 열강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만약 오세아니아가 과거에 프랑스나 독일로 알려져 있던 지역을 정복한다면 수백만 인구에 달하는 지역 거주민을 몰살하거나 그들을 오세아니아에 동화시켜야 하는데 둘 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자는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후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술 발전이 오세아니아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동화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세 열강에게 모두 해당된다. 자국민이 전범이나 유색인종 노예가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세 열강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현재 공식 동맹국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다. 동맹국을 가장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다. 오세아니아의 보통 국민은 전범을 제외한 유라시아나 이스트 아시아 사람을 절대 만나지 못하며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만약 외국인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자신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에 대해 들었던 대부분의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렇게 되면 그가 갇혀있던 세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가 가진 도덕의 근간을 이루던 공포와 증오, 독선도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새 열강은
페르시아나, 이집트, 자바, 실로의 주인이 자주 바뀔지라도 그들의 주요 국경선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것은 폭탄뿐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절대 각각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새 열강의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다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오세아니아에는 영사가, 유라시아에는 네오볼세비즘이, 이스트 아시아에서는 보통 죽음 숭배라고 번역되지만 그 뜻은 자기 말살에 더 가까운 것이 주요 사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의 국민은 다른 두 열강의 사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도덕과 상식에 위배되는 것으로 통렬히 비난하도록 교육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새 열강의 사상은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고 그 사회의 체계 또한 복제한 듯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새 열강 모두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 체제를 갖추고 있고 신성화된 지도자가 있으며 그 경제는 지속적인 전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새 열강이 서로를 정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시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셋이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 상대를 지주 삼아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마치 서로에게 지탱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 다발의 옥수수 단처럼 말이다. 그리고 새 열강의 지배층은 모두 이중사고에 의해 그들이 하는 일을 의식하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평생을 세계 정복의 목표를 이루는데 바치지만 동시에 전쟁은 일방의 승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정복당할 위험이 없다는 사실은 영사 및 두 경쟁국의 체제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현실 부정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됨으로써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전쟁이란 조만간 승리 또는 패배가 결정나는 분명한 끝이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과거의 전쟁은 인간 사회가 현실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주요 장치였다. 과거 시대를 불문하고 지도자들은 그 추종자들에게 그릇된 세계관을 심어주려 노력했지만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허상까지 심어주지는 않았다. 패배가 독립의 상실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하는 한 패배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방지책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현실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상이나 종교, 윤리, 정치에서라면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비행기나 총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것이 4임을 알아야 했다. 무능한 국가는 결국 다른 국가에게 정복을 당하기 마련이었고 국가를 유능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의 허상은 금물이었다. 게다가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고 이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문과 역사책도 편향된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날조는 불가능했다. 전쟁은 제정신을 지킬 수 있는 틀림없는 안정장치였고 아마 지배계층에게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배층은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데 전쟁이 말 그대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
전쟁은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아니며 군사적 조치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된다. 기술 발전도 멈추고 가장 명백한 사실도 부정하거나 무시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 연구라 분류할 수 있는 연구가 여전히 전쟁의 목적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백일몽에 불과하며 연구의 실패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누구도 유능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심지어 군사적 능력도 필요 없게 되었다. 오세아니아에서 유능한 것은 사상경찰뿐이다. 세 열강 모두 그 누구에게도 정복될 수 없는 별개의 우주로 그 안에서는 어떤 사상도 완전하게 왜곡할 수 있다. 현실의 압박은 오직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 먹고, 마시고, 몸을 누이고, 옷을 입고, 독극물을 피하고, 꼭대기층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는 것 같은 욕구 말이다. 삶과 죽음, 그리고 육체적 쾌락과 고통은 구분되지만 그게 전부다. 외부 세계와 과거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오세아니아 국민은 어느 방향이 올바른 길이고 어느 방향이 내려가는 길인지도 모르는 별과 별 사이 우주 공간에 사는 사람들 같다. 열강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파라오나 카이사르보다 훨씬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만큼의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살려야 하고 경쟁국 수준만큼의 낮은 군사 기술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최소의 조건이 충족되면 현실을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의 전투는 절대 서로를 해칠 수 없는 각도의 뿔을 가지고 있는 반추동물 사이의 싸움 같다. 현대의 전쟁은 비현실적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전쟁은 잉여 소비재를 소모하고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정신적 분위기를 유지시켜준다. 추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현재 전쟁은 순전히 체제 내부의 일이다. 과거 위정자들은 전쟁에 자신의 이익도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와 싸웠고 전쟁의 승자는 항상 패자를 약탈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배층은 서로를 상대로 싸우지 않는다. 각 열강의 지배층은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전쟁의 목표는 특정 지역을 정복하거나 수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전쟁이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단어가 되어버렸다. 전쟁이 늘 계속되는 가운데 실상 전쟁은 없어졌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쟁이 인류에게 가했던 고유의 압박은 사라졌고 전쟁이 차지했던 자리에는 전쟁과는 상당히 다른 무언가가 대신 들어섰다. 새 열강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대신 영구적인 평화에 동의한다고 해도 상황은 똑같을 것이다. 새 열강은 각자의 국경 안에서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란 뜻이다. 영구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도 셋은 모두 각자의 우주에 갇혀 외부의 위험과는 단절된 채 살아갈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한 평화는 영원한 전쟁과 같은 의미다.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당의 구호 전쟁은 평화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윈스턴은 여기서 잠시 읽기를 멈췄다. 저 멀리 어디선가
로켓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텔레스크린이 없는 방에서 혼자 금서를 읽고 있다는 행복감이 기분 좋게 그를 감쌌다. 나른한 피로와 안락한 의자, 창문에서 불어들어와 그의 볼을 간지럽히는 산들바람에서 지금 자신이 고독하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책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니,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터였다. 그가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로웠다. 그의 흩어진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가 줄줄 읊었을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은 그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공포 없이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풀고 있었다. 그에게 최고의 책이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었다. 그가 제1장을 다시 폈을 때 계단을 오르는 줄리아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줄리아는 갈색 연장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그의 품에 달려들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이었다. 그 책을 받았어요. 윈스턴이 포옹을 불며 말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줄리아는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짧게 대답한 뒤 커피를 타기 위해 재빨리 석유난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둘은 침대에 누워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야 할 정도로 저녁 공기가 쌀쌀했다. 아래에서 익숙한 노랫소리와 돌이 깔린 바닥에 끌리는 신발 소리가 들렸다. 그가 처음 이 방에 왔을 때 보았던 붉은 피부의 건장한 여자는 항상 거의 뜰에 나와 있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언제나 빨래통과 빨랫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빨래 집게를 입에 물기도 하고 유쾌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줄리아는 벌써 모로 누워 잘 태세였다. 그는 손을 뻗어 바닥에 두었던 책을 집어들고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 앉았다. 이걸 읽어야 해요. 당신도요. 형제단의 모든 단어는 반드시 읽어야 하잖아요. 당신이 읽어줘요. 크게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당신이 읽으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앞으로 서너 시간을 더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그는 무릎에 책을 세워 읽기 시작했다. 제1장 무지는 힘. 유사 아래 어쩌면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 세상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세 가지 계급이 존재했다. 이 세 계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되었다. 계급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생겨났고 각각 번식해 인구를 늘렸으며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시대마다 달랐지만 사회의 근본적 구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격변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서도 이 계급은 회전의의 세 축이 아무리 서로를 멀리 밀어도 결국은 평형 상태로 돌아오듯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줄리아, 자는 거 아니죠? 윈스턴이 물었다.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정말 굉장한 이야기네요. 그는 계속 읽기 시작했다. 이 세 계급은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상류층의 목표는 그들의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류층의 목표는 상류층이 되는 것이다. 하류층은 늘 고된 노동에 시달리느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 말고는 거의 생각이란 것을 안 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는 경우 그들은 모든 계급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새 계급의 목표에 따라 같은 패턴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상류층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도 결국에는 신뢰를 잃거나 통치 능력을 잃거나 아니면 둘 다 잃는 순간을 맞았다. 중류층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척하며 하류층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상류층을 내몰았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자마자 하류층을 다시 노예 자리로 밀어내고 자신들은 상류층 자리를 꿰찼다. 곧 기존의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새로운 중류층이 형성되었고 투쟁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이 세 계급 중 일시적이라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하류층뿐이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이 전혀 풍요로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경제의 쇠퇴기인 오늘날에도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적 생활 수준은 몇 세기 전보다 훨씬 나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서로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개혁과 혁명이 일어났어도 인간의 평등만큼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하류층에게는 그 어떤 역사적 변화도 그들을 지배하는 주인의 이름이 바뀐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다. 19세기 후반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주기로 역사를 해석하고 인간의 불평등은 결코 바꿀 수 없는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학파도 생겨났다. 모든 사상에는 지지자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이 학파를 따르는 무리도 생겨났다. 하지만 그 사상을 내세우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상류층이 계급 사회를 유지해야 할 필요를 주장했다. 왕과 귀족, 성직자, 법관, 그리고 상류층에 기생하는 이들은 계급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파하면서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약속했던 보상이 실현된 예는 없었다. 중류층은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면서 항상 자유, 정의, 형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아직 권력을 잡지는 못했지만 곧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이 인간의 형제애라는 개념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과거 중류층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혁명을 일으키고 부패한 왕정을 정복시킨 다음 곧바로 새로운 전제정치를 시작했다. 또 새롭게 형성된 중류층은 자신들의 전제정치를 사전에 선언하기도 했다. 19세기 초반 등장한 사회주의는 고대의 노예 반란과 맞닿아 있는 사상체계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과거의 공상적 이상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이론이었다. 하지만 1900년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의 변종들은 날이 갈수록 공공연하게 자유와 인간 평등이라는 본래 목적을 포기했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새로운 운동, 곧 오세아니아의 영사, 유라시아의 네오볼셰비즘, 이스트아시아의 죽음 숭배 등은 불평등과 속박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옛것에서 파생된 이 운동들은 모두 과거의 명칭을 유지하고 말로는 옛 사상에 동의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실제 목표는 일정 시점에서 발전을 중단시키고 역사를 동결하는 데 있었다.
익숙한 진자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날 참에 갑자기 추가 멈춰버렸다. 늘 그랬듯 상류층은 중류층에 의해 밀려나고 중류층이 그 자리에 올랐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상류층이 의도적 전략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새로운 사상이 탄생한 데에는 19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역사의식이 생기고 역사적 지식이 축적된 것도 일조했다. 지난 역사 동안 되풀이됐던 주기는 이제 명백해졌거나 명백해 보였다. 그리고 그게 정말 명백한 것이라면 이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20세기 초반 인간 평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타고난 재능이 저마다 다르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다른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맞는 이야기였지만 더 이상 계급을 나누거나 빈부가 현격히 차이나야 할 필요는 없었다. 과거에는 계급 구분이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게 여겨졌고 불평등은 문명 발전의 대가였다. 하지만 기계를 사용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일을 맡아 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달라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이제 막 권력을 쥐려는 새로운 세력에게 인간 평등은 굳이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 되었고 되레 피해야 할 위험이 되었다. 정의와 평화 구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원시 시대에는 인간 평등을 믿기가 비교적 쉬웠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법이나 고된 노동도 없이 형제로 똘똘 뭉쳐 평화롭게 사는 지상 낙원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역사적 변화에서 혜택을 본 집단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영국, 미국 혁명의 상속자들은 표현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같은 인간의 권리를 일부 믿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 통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1940년에 접어들자 주요 정치 사상은 모두 권위주의적 색을 띠기 시작했다. 지상 낙원은 그것이 실현 가능해진 순간 믿지 못할 것이 되어버렸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새롭게 생겨난 정치 이론은 모두 계급과 조직화를 다시 주장했다. 1930년대 세계관이 굳어지는 가운데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관행들이 다시 공공연하게 시행되기 시작했다. 재판도 없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전범을 노예로 부리고 공개 재판을 벌이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가하고 인질을 사용하고 전 인구를 강제 추방하는 등이 대표적이었고 그 중에는 수백 년 동안 자행되지 않던 것들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계몽적이고 진보적이라 믿는 사람들이 용인했고 심지어 지지하기까지 했다. 국가 간 전쟁과 내전, 혁명, 그리고 반혁명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단 10년 뒤 영사와 그 경쟁 이론들이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등장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등장하기 100년 전 전체주의라고 불린 다양한 체제가 그 전조로 나타난 바 있었고 혼란 가운데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것임은 오랫동안 자명한 사실이었다. 새롭게 변한 세상을 어떤 사람들이 다스릴 것인지도 자명했다. 새로운 귀족은 관료와 과학자, 기술자, 노조 조직자, 선전 전문가, 사회학자, 교사, 언론인, 전문 정치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본래
중류층 월급쟁이와 노동자층의 상급 계층 출신이었는데 독점 산업과 중앙 집권적 정부의 틀 안에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한 것이다. 과거의 새 권력자와 비교했을 때 이들은 탐욕이 적었고 사치에 덜 흔들렸으며 순전한 권력에 더 목말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고 적수를 파멸시키는 데 더 집중했다. 이 마지막 차이점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과 비교해 과거의 권력자들은 열성이 부족하고 무능했다. 지배층은 항상 자유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법이 없었다. 또 밖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 기준에 비추어 보면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조차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이유로 과거에는 백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정부가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인쇄가 발명되면서 여론을 조작하기가 쉬워졌고 여기에 영화와 라디오가 사용되면서 대중을 선동하기는 더 쉬워졌다. 또한 TV가 발명되고 그 밖의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같은 장치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도 사라졌다. 경찰은 국민 모두를, 아니 감시할 가치가 있는 국민을 24시간 밀착 감시했다. 사람들은 모든 소통의 경로가 폐쇄된 가운데 하루 24시간 당의 공식 선전말을 들어야 했다. 국민이 정부의 뜻에 완전히 따르게 만들고 모든 주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혁명기가 끝나자 사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상류층은 과거의 상류층과는 달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능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대신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유주의와 회의론이 성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교육이다. 당이 명령을 내리는 집단과 그 명령을 시행하는 그 밑에 집단의 의식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중의 의식은 소극적인 조작만으로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고려해 오세아니아 사회의 전체 구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의 피라미드 끝에는 빅브라더가 있다. 빅브라더는 전능하며 오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존재다. 오세아니아의 모든 성공과 업적, 승리, 과학적 발견, 지식, 지혜, 행복, 도덕은 그의 지도력과 영감에서 나온다. 빅브라더의 얼굴은 게시판에 붙어 있고 목소리는 텔레스크린에서 나올 뿐 그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그의 생년월일은 이미 모호하다. 빅브라더는 당이 원하는 모습을 담아 만든 허구의 인물이다. 그는 조직보다는 개인이 느끼기 쉬운 사랑과 공포, 숭배, 감정의 대상으로서 기능한다. 빅브라더 더 밑에는 내부당이 있다. 내부당원은 600만 명 혹은 오세아니아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한다. 내부당 밑으로는 외부당이 있다. 내부당을 나라의 중추라고 한다면 외부당은 손 정도로 빗대어 말할 수 있다. 그 밑으로는 우리가 을에 프롤이라 부르는 몽매한 군중이 있다. 프롤은 전체 인구의 약 85%를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분류에 따르면 프롤은 하류층에 해당한다. 적도 부근 출신 노예 인구로 계속해서 정복자가 바뀌고 사회 구조에 영원히 존재하거나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 말이다. 원칙적으로 이 세 계급은 세습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내부당원의 자녀라고 해서 내부당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당과 외부당 모두 입당은 16세에 치르는 시험 결과로 결정된다. 인종차별이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 더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당의 최고층에는 유대인, 흑인, 순수 인디언 혈통 등 다양한 인종이 모두 존재한다. 또한 특정 지역의 관리자는 항상 해당 지역의 주민 중에서 선출된다. 때문에 오세아니아의 그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 사람들은 저 먼 수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세아니아에는 수도가 없다. 그리고 이름뿐인 국가 원수는 어디에 사는지 아무지 알지 못한다. 공통어는 영어이고 공식 언어는 신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 집권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세아니아의 지배층 혈연 관계가 아니라 공통 교리에 의해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 이 사회가 계층화되어 있고 그것도 언뜻 보기에는 세습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격한 계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계층 간 이동은 자본주의 시대나 산업화 시대의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 내부당과 외부당 사이의 이동은 제한된 수에 한해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내부당의 허약자들을 골라내고 외부당 중에서 야심이 큰 당원을 내부당으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그 야심이 당에 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에 불과하다. 프롤의 입당은 금지되어 있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는 훗날 불만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상경찰에게 낙인 찍혀 곧 제거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당의 원칙도 아니다. 당은 옛날 말로 계급이 아니다. 당원들은 자신이 얻은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는다. 지배층은 그 계급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가 고갈되면 포를 계층에서 출중한 인물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지배층이 프롤 출신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이 권력을 세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당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급 특권과 같은 것에 맞서 싸우도록 훈련받은 옛 사회주의자들은 세습되지 않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과도 정치가 계속되는데 꼭 물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카톨릭 교회 같은 조직은 수백, 수천 년까지도 유지된 반면 세습 귀족 정치는 항상 그 수명이 짧았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과도 정치의 본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권력 이양이 아닌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특정 세계관과 삶의 방식에 있다. 지배층은 다음 계승자를 지명할 수 있는 한 여전히 지배층이다. 당은 그 권력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당 자체를 영원히 존속시키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계층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을 규정하는 모든 신념과 습관, 기호, 감정, 정신 자세는 당의 신비성을 유지하고
현대 사회의 실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반란이나 반란을 위한 사전 움직임은 불가능하다. 프롤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대대손손 노동하고 번식하고 죽기를 반복하며 반란을 일으킬 충동을 느끼지도 현재보다 나은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